얼큰한 탕으로 또 시원한 물회로 거기에 숙회, 볶음, 화로회까지 어떤 요리에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독보적인 해산물 갑오징어. 오징어류 중에서도 고급 식재료에 속하는 갑오징어는 비타민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그만인데 두툼하고 쫄깃한 식감에 먹물 특유의 고소한 맛까지 건강 밥상. 오늘은 바다의 종합 영양제 갑오징어와 함께한다. 갑오징어는 오저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부르는 이름과 상당히 비슷하죠. 갑오징어는 예로부터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전기를 간직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빈혈이나 생리불순처럼 혈액과 관련된 질환에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갑오징어의 뼈를 말려 가루를 낸 것을 오적골 또는 해표초라고 부르는데요. 지혈작용, 수렴작용이 있어서 각종 출혈 질환을 치료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위궤양 등의 위장 질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길고 납작한 작은 배 모양의 석회질 뼈를 갖고 있는 갑오징어. 이 모양이 갑옷 같아 갑오징어라 불린다. 갑오징어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추억의 단골 반찬. 부드러움과 쫄깃함의 콜라보 갑오징어 무조림.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나물 중에 참, 오징어 중에 갑. 진짜들이 만났다. 갑오징어 참나물 무침. 맛과 향의 반할 준비 완료.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좋은 갑오징어. 보통 갑오징어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맛있는 갑오징어를 이용하여 갑오징어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살이 꽉 차고 쫄깃한 맛이 좋아 서해에선 찰배기, 찰박이라고도 불리는 갑오징어. 갑오징어를 고를 땐 먹물이 터지지 않고 단단하면서 탄력이 느껴지는 게 좋다. 갑오징어를 손질할 땐 우선 배를 반으로 갈라 먹물이 터지지 않게 내장을 잡아당기고 엄지손가락을 넣어 갑이라 불리는 뼈를 제거한다. 또 다리에 붙은 내장과 입, 눈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데 혹시 손질하다 먹물이 터졌다면 밀가루로 힘껏 문질러 닦아내자. 갑오징어 손질하실 때는요, 배를 가르신 다음에 내장과 갑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갑오징어의 먹물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손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고단백의 갑오징어와 천연 소화제 무의 궁합은 그야말로 찰떡. 조림에 들어갈 무도 숭덩숭덩 잘라 준비하고 매콤한 맛을 더해줄 꽈리고추도 맛이 잘 배게끔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준다. 추억의 단골 반찬 무조림에 함께할 오늘의 주인공 갑오징어. 잘 손질한 갑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갑오징어 무조림에 들어가는 무는 큼직하게 썰어주셔야지 맛있고요. 또 꽈리고추는 한번 잘라서 이쑤시개로 구멍을 잘 뚫어주셔야지 초록색 꽈리고추가 됩니다. 우선 조림을 위해 밑바닥이 넓적한 냄비로 준비하는데 손질한 물을 바닥에 넉넉하게 깔아준 후 물을 한 컵 정도 붓고 뚜껑을 덮은 후 물을 푹 익혀준다. 한쪽에서 무가 익어갈 동안 맛을 더해줄 양념장도 준비하자. 먼저 생강은 넓게 편썰기하고 설탕과 청주, 간장을 넣은 후 뭉치지 않도록 고르게 잘 섞어준다. 무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준비한 양념장과 갑오징어도 한데 넣어준다. 조림 요리를 하실 때는요, 깊은 냄비보다 넓은 냄비가 좋고요. 오늘처럼 무를 넣고 조리실 때는 먼저 무가 푹 익게 먼저 뚜껑을 덮고 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념장을 넣고는 뚜껑을 덮지 말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조림을 하시면 맛있는 조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맛과 향을 더해줄 꽈리고추와 참기름을 넣어주는데 오징어가 질겨지지 않도록 불을 끄고 잔열로 익혀주는 게 포인트. 감칠맛 나는 무와 탱글탱글한 갑오징어의 식감.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짭조름한 맛. 이만한 밥도둑이 따로 없다. 고단백질 저칼로리로 다이어트식에 좋은 갑오징어. 오늘 이 갑오징어를 이용하여 새콤달콤 입맛 없을 때 드시기 좋은 갑오징어 참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선상낚시의 손맛과 식탁 위에서의 입맛,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눈맛까지 매력이 찰찰 넘치는 주인공 갑오징어.
무침에 들어갈 갑오징어는 안쪽을 십자 모양으로 어슷하게 칼집을 내도 데쳐주는데 이렇게 칼집을 골고루 넣어줘야 빨리 익고 또 칼집 사이로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 더욱 맛있는 무침이 된다. 갑오징어 몸통이 꽃처럼 두루루 말리면 제대로 익었다는 표시. 식감이 질겨지지 않도록 재빨리 건져낸다. 갑오징어 데치실 때는요, 썰어서 데치시면 맛있는 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데치신 후에 썰어주시고요. 또 장시간 데치시면 질겨지니까 한 1분 정도 데쳐주세요. 찬물에 식혀뒀던 갑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칼집 냈던 마디를 살려 한 입 크기로 잘라준다. 이어서 무침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무는 나박나박 얇게 썰어주고 양파는 채 썰기, 참나물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한다. 얇게 썬 무는 식초, 소금, 설탕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절여주는데 20분 정도 무를 잘 절인 후 고운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준다. 이렇게 해야 버무린 후 양념에 국물이 생기지 않아 질척거리지 않는다. 오늘 갑오징어 참나물 무침에 들어가는 무는 생무를 사용하지 않고 냉면무 아시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어서 초무침의 맛을 좌우할 양념장을 만들어보자. 고춧가루에 식초, 고추장, 설탕을 준비한 분량대로 넣은 후 파, 마늘, 소금, 깨 등을 더해 고루 섞어준다. 먼저 준비된 양념을 한 숟가락 정도 갑오징어에 넣은 후 양념 맛이 고르게 배어들 수 있도록 조물조물 밑간해주는데 나머지 채소와 참나물은 상에 올리기 직전에 넣고 한데 무쳐내야 아삭한 식감과 초무침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갑오징어 참나물 무침을 마지막에 갑오징어와 먼저 양념장 1큰술 정도 넣고 밑간이 되게 주물러 주세요. 그 후에 나머지는 드시기 직전에 무치셔야지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밑면이 평평한 접시에 색감이 살아있는 무침을 소복이 올려주면 시선 고정. 갑오징어 참나물 무침 완성이다. 새콤달콤 매콤. 향긋한 참나물과 쫀득한 갑오징어가 만들어낸 침샘 자극 프로젝트. 8월을 맛보는 이 조합 찐이다. 갑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갑오징어는 영양이 풍부하긴 하지만 비타민 A는 부족한데요. 당근은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오징어와 잘 맞습니다. 또 당근은 한의학적으로 건강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갑오징어와 기능적으로도 잘 맞는 음식입니다.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오징어계의 왕 갑오징어. 때론 추억을 부리는 조림으로, 때론 입맛을 되살리는 무침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갑오징어만의 매력. 오감 만족 행복 레시피. 가장 가까운 행복은 우리 집 식탁 위에 있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우리 손등에 이 핏줄이 툭툭 붉어진 걸 보고 와, 남성적이다. 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손등 정맥류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손등 위에 핏줄이 톡톡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손등에 있는 살이 빠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을 급격하게 많이 빼다 보면 체지방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등 정맥류는 어떤 통증이 있거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저림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팔을 심장 위로 올려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거나 아니면은 손가락 끝부터 겨드랑이까지 팔을 이렇게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게 훨씬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뼈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 그 가운데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비동이 있다.
부비동은 머리뼈 속에 있는 뇌와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공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발생한 염증을 비부비동염이라 부른다. 코 주위 얼굴뼈에는 공기가 찬 8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비동 내에 점막이 붓거나 고름이 찬 것을 축농증, 즉 비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부비동 내부는 코 안처럼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감기나 공해, 알레르기 등으로 코 입구가 막혀 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 부비동염이 발생하게 된다. 코막힘과 누런 콧물이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의심해봐야 하는 부비동염. 오늘 TV 주치에서는 지긋지긋한 코막힘, 부비동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과거 인디언들은 이 입을 다물고 숨을 쉬면은 장수한다라고 믿었는데 현대 과학에서 실제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코가 막히면은 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코가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또 심각한 경우에는 얼굴형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축농증을 앓는 경우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코 부비동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인승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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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염이 심해서 이 축농증을 앓고 있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코 구조를 봤을 때 어디가 부비동이고 그 부비동에 생긴 염증이 부비동염 아니겠습니까? 이 부비동염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우선 부비동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코 주위에는 얼굴뼈에 공기로 찬 방이 8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4개씩.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마에 눈 위에 전두동이 있고요. 뺨에 상악동이라는 동굴이 있고요. 눈 사이에는 사골동이라는 동굴이 있고 코 맨 뒤쪽에 뇌 밑에는 저평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코와 자연공이라는 작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이 자연공이 막히면 부비동 내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고름이 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코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코 부비동염, 축농증을 앓는 분들을 보니까 급성 혹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비동염도 분류에 따른 기준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먼저 코 안에 축농증이 있을 때 무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은 한 70% 정도는 무록이 없는 축농증이 대부분이고 30% 정도는 무록이 있는 축농증으로 나뉩니다. 무록이 있는 축농증은 전신 질환으로 천식이나 아스피린 과민증, 양쪽에 무록이 생기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재발도 잦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큰 기준으로는 이완 기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급성은 3주 이내의 이완 기간, 아급성은 3주에서 3개월 이하, 만성은 3개월 이상의 증상을 보일 때를 말합니다. 다른 부비동염의 종류로서 재발성 급성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또 만성 부비동염의 급성 악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 축농증을 가진 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부비동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부비동염이 걸리지 않는데요. 코와 부비동은 자연공이랑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구멍이 잘 연결돼 있어야 되고 막히지 않고 그다음에 콧물이 이동하는 것은 이제 섬모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섬모 운동을 일으키는 섬모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코나 부비동 내에서 점액이 생성되게 되는데 콧물이 정상적으로 콧물의 양이 생성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망가지게 되면 자연공이 막히고 섬모 운동이 잘 안 되고 분비물이 찐득찐득하게 과량이 생성되게 되면 축농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코가 좀 일시적으로 막히기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비동염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 때문에 더 힘들고 불편할 텐데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나요?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코가 막히고 콧물이
투명한 색에서 노란색이나 연두색, 갈색으로 이렇게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콧물이 찐득해지면서 끈적끈적한 늪처럼 돼서 천천히 흐르게 돼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서 호비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계속 기침을 일으킵니다. 또 만성으로 진행되면 후각도 잃게 되고요. 사실 이 성인 부비동염 환자도 많지만 소아 부비동염 환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아 부비동염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소아 부비동염의 특징으로 편도 조직으로 인한 부비동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아는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어른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데노이드가 많이 발달되어서 소아의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코가 막히게 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악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앞니와 위의 턱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종교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적인 얼굴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염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진단을 위해서 우선 환자의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어떤 부비동에서 고름이 나오는지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로서도 부족할 때는 부비동 엑스레이 단순 촬영이나 CT나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있을 때 그 공간이 부어 있고 콧물로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 검사를 했을 때 그 소견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부비동염 환자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화살표로 가리키는 것이 하얀 고름입니다. 이 하얀 고름의 이 바깥쪽에는 상악동이라는 뺨에 있는 부비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치만 확인하고 고름을 봐면 바로 축농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은 부비동 단순 촬영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부비동 소견은 이렇게 약간 검은 빛의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 상악동에 공기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오른쪽에 축농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비동염의 종류도 좀 살펴보죠. 부비동염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부비동염의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잘 하기 때문에 세균으로 인한 축농증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항생제가 많이 발달하는 이유도 있고요. 요즘에는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곰팡이로 인한 진균성 부비동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진균성 부비동염은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코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으로 자연구가 막히면 부비동 내에 곰팡이가 꽃이 피는 현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축농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 진균성 부비동염이 중요한 이유는 약물 치료로 절대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고요. 유일한 치료법은 축농증 수술을 해서 곰팡이를 다 끄집어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루성 혀부낭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옛날에 축농증 수술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이 그림과 같이 뺨에 입술을 들어서 이빨 위로 직접 보면서 상악동을 뚫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칼딜룩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칼딜룩이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10에서 20년 후에 뺨에 아주 커다란 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루성 혀부낭종은 약물 치료로는 증상 호전이 안 되고요. 통증만 가라앉힐 뿐이고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네. 이 부비동염 아무래도 빠른 치료가 중요할 텐데 혹시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 병이 더 진행됐을 때 다른 합병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네, 부비동염에도 합병증이 꽤 있습니다. 특히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 어른보다 소아에 있어서는 안구나 뇌의 합병증이 큽니다. 급성 합병증으로서 상하골동염이나 전두동염이 안구로 침투해서 눈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 주위에 농양이 생겨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뇌로 침투해서 뇌수막염이나 뇌 안에 농양이 생겨서 뇌뇨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급성 부비동염은 약물로 쉽게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보다 약에 잘 듣지 않고 비가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2, 3개월 해봐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부비동염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굴 뼈 속 코 부위에 위치한 빈 공간 부비동. 부비동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작은 구멍인 자연공을 통해 코 속과 연결되는데 급성 감기뿐 아니라 물혹이나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자연공이 막히면서 부비동염이 심해지기도 한다. 예,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코가 조금 많이 막히는데 특히 왼쪽 코가 조금 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럼 이 코막힘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나 잠잘 때 많이 지장을 초래하나요?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취침할 때도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사용하신다든가 코를 청소한다든가 자가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있나요? 코가 많이 막히거나 할 때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으로 부비동염을 비염으로 오해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발열, 두통과 함께 안면 부위 통증이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 생기기도 한다. 이 환자의 경우는 한쪽 코에 심한 코막힘을 호소하셔서 비경 검사와 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코 안에 물혹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물혹이 축농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비동 CT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 CT를 촬영하여서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지 약물 치료로 해결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면 콧살이 혹처럼 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물혹이라 부른다. 부비동염은 비내시경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주 증상이 동반되거나 1개 이상의 주 증상에 다양한 부증상이 나타난다면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렸었는데요. 노란 코가 나오고 좀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누런 코가 나오면서 혹시 두통이나 안면 통증은 없으셨나요? 누런 코 나오면서 광대뼈 쪽이랑 어금니 쪽에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는 잘 맡으시나요? 근데 예전보다 맛이랑 냄새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비동염은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지만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콧물이 주로 누런색을 띠게 된다. 또 두통과 함께 염증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린 이후에 잘 호전이 되지 않고 콧물이 누런색으로 변하고 안면통과 치통까지 동반되어서 급성 축농증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엔 약물 치료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을 처방할 예정입니다. 급성 축농증은 내과적 치료만으로 후유증 없이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 눈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비동 수술은 과거에 비해 정밀도가 높아져 재발률이 많이 감소했다. 수술적 절개 없이 비내시경을 통해 비강내로 직접 접근해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과 보다 간단하고 합병증이 적은 풍선 카테터 부비동 확장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수술 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졌다. 네, 보통 부비동염에 처음 걸리게 되면 급성 부비동염에 걸리게 되는데 급성 부비동염은 약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축농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부비동염의 합병증으로 눈이나 뇌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구나 두개 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만곡증 등 부비동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비동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염증의 만성화를 초래하는 이들 증상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데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약물 치료가 기본이며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부비동염,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만이 해답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부비동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부비동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부비동염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비동염 치료법에는 우선은 자연적인 치료로 환기와 배설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그리고 보조요법으로
코를 세척하거나 수증기를 흡입하는 그런 보조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급성 축농증일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나 약물을 끝까지 이미 중단하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항생제는 몸이 안 좋다는 그런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축농증에 걸렸을 때 보통 2, 3일이면 항생제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낫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만성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시 약을 먹고 또 중단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약물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센 항생제를 가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더라도 3에서 7일 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의 치료 기간을 요합니다. 호전이 없을 때 최대 2~3달까지도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이 소아부비동염은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인과 다른 소아부비동염만의 치료법도 있을까요? 소아부비동염의 치료도 기본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급성과 만성에 따라서 1, 2주나 4에서 6주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소아는 해부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비대돼서 생기는 축농증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로 4에서 6주, 길게는 2~3달까지도 호전이 없게 되면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절제하는 치료를 하면서 그다음에 축농증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 대다수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되고요. 피치 못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하게 되는 일반적인 부비동 내시경 수술보다는 절개나 절제 없이 출혈이 없이 안전한 수술인 의료용 풍선을 이용한 풍선 카테터 축농증 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비동염의 치료법, 크게 약물적 치료법과 수술적인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떤 질환이든지 수술까지는 가기 싫다. 수술 받으면은 왠지 더 무섭고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이 부비동염도 어떻게 수술까지 가기 직전에 어떤 내과적인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생물학적 제제라는 표적 생물학적 제제라는 면역 치료 약인데요. 이 치료제의 특징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할 때 약물이나 수술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로 가장 아이디어한 치료로서는 면역 치료를 권합니다. 새로운 내과적 치료 방법인 이 생물학적 제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면역 치료를 하듯이 축농증에도 면역 치료를 적용한 치료 개념으로서 면역 반응에 작용해서 염증 반응 물질을 초기에 차단해서 근본적으로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내과적인 이제 항생제 치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의 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무기가 하나 큰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적용해봐도 만약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할 텐데요.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5,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상악동 근치 수술이라고 그래서 윗입술을 들어서 직접 뼈를 뚫어서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내시경이 없어서.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 안에 구조물들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기능적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농증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은 부비동 주위에 있는 눈이나 뇌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뇌를 뚫어서 뇌수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나 주차할 때 360도 되는 파노라마 뷰를 써서 주차를 안전하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할 때 지금 수술하는 위치가 기구의 위치가 뇌나 눈을 건들지 않는지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확인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발전을 해서 아까 한번 언급드렸듯이 의료용 풍선을 이용해서 기존의 수술 방법 같지 않게 자르거나 뚫는 거 없이 피가 안 나게 풍선만을 이용해서 부비동의 좁아진 입구를 넓혀서 고름을 빼내는 풍선 카테터 부비동 확장술이라는 수술이 최근 도입돼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내비게이션 축농증 수술, 이 수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그림과 같이 3차원적으로 세 가지 축상면으로 지금 현재 기구나 수술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뇌에 침범 없이 정확하게 병변이 있는 부위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이 수술은 어떤 환자한테 대상이 되냐면 재발되는 환자, 재발성 수술 환자, 재발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해부학적 구조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 축농증이 심해서 눈이나 안구나 뇌를 침범한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하여튼 어려운 케이스에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술법 중에 아까 풍선 카테터 확장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술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옛날에는 가슴을 여는 개흉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큰 수술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대퇴동맥,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있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이용해서 풍선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 수술을 축농증 수술에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두동의 입구가 좁아져서 안에 고름이 차서 축농증이 생긴 건데요. 과거의 수술은 이 부비동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 즉 뼈나 조직, 연부 조직들을 다 잘라내고 뚫고 해서 피와 출혈이 많고 합병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 카테터 수술은 우선 철사로 된 카테터를 원래 막혀있는 자연공의 구멍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따라서 풍선을 가이드 와이어를 타서 풍선이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에 물을 넣어서 확장하게 돼서 막힌 부비동만을 크게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르거나 뚫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조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구멍을 넓혀서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빼내고 생리식염수나 항생제를 이용해서 그 안에 부비동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고름을 다 빼내서 수술을 끝내는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선 카테터 확장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풍선 축농증 수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르거나 찌르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철사와 풍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매우 적습니다. 피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나 뇌를 찌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구나 두 개나 합병증이 없고요. 일상생활로 수술 후에 복귀도 매우 빠르고 이 수술은 부분마 치료도 가능해서 당일 수술, 퇴원도 가능한 매우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술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풍선 수술도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축농증 수술의 대세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입니다. 대부분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무록이 있고요. 그 주위에 노란 이렇게 고름들이 있어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로 이 무록을 제거하고 점막을 정리하고 고름을 다 빼주고 부비동 입구를 크게 열어주게 되는데요. 수술 후 이제 3주 정도 되면 이와 같이 하얗게 위막이 형성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2, 3개월 정도 되면 원래 정상 색깔인 살색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흔적 없이 수술 반응만 남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코는 특히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르거나 뚫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코 안에 지혈제나 스폰지를 넣어서 코를 꽉 패킹을 하게 됩니다. 코를 꽉 막게 되는데요. 이 막은 거를 수술 후 한 1리터째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 술, 담배는 한 달, 2달 정도 삼가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코를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2-3달 정도 권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 하루에 2-3번 정도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수술 후 코 안에를 내시경으로 확인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재발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무록이 다시 생겼을 때 매우 조그만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통 수술로 무록을 제거하지만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외래에서 처치로 그냥 제거하거나 약물로서 줄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축농증의 재발의 가장 큰 요인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식이 동반되는 환자입니다. 전신질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아까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과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혹이 다발성으로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환자들은 매우 재발을 잘합니다.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게 되면 이 네 가지 인자가 축농증 재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예방법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평소 청결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해보면 축농증 세균성 축농증 환자가 매우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스크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를 써서 코로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니까 이런 세균 감염이 매우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도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먼지 많은 곳에 외출한 후에는 코 세척을 병이 없어도 손 닦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안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쉽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코 안이 건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염수 스프레이 같은 걸로 가습을 하거나 뿌려줌으로써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실내 환기도 40에서 50%로 유지하면 축농증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도 축농증의 유발 요인이니까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잠수를 깊게 하거나 수영을 많이 하면 축농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압성 외상으로서 부위동 입구가 막혀서 균이 자라나는 축농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는 먼저 치료를 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잠수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도 축농증의 가장 흔한 초기 유발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비동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심한 구취는 이 코 질환이 원인일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축농증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축농증인 경우에 녹농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 코에서 악취가 날 수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치성 부비동염, 이빨 치료로 인한 치성 부비동염의 경우에 특징적으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입에서 구취가 코로 많이 맞게 되고요. 또한 곰팡이로 인한 진균성 축농증 경우에도 악취 나는 비루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부비동염의 경우 코 안에 있는 노란 코가 다 나와야 낫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세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비동염의 완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콧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물론 노란 코가 이제 부비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비동 안에 있는 노란 코가 다 배출되면 완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 배출된 이후에도 노란 코가 없어져도 투명하고 끈적한 콧물이 계속 환자를 괴롭혀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랗지는 않는 투명하고 찐득한 콧물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서 만성 기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괴로운 느낌과 계속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다 나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비동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이 자주 걸린다고 폐암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기전이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축농증의 광의의 개념에 보면 물혹이 동반된 축농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혹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성 종물 중에 예를 들면 반전성 유두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성 종물인데요. 치료하지 않고 내비두게 되면 10에서 20%는 나중에 편평세포암이라는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축농증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비동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코감기 증상 없이 축농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보통 이 축농증 등이 생기면 코감기 증상처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없어도 생기기도 하나요? 물론 대부분 코감기가 진행된 이후에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축농증이 생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므로 축농증을 비부비동염이라고 하듯이 비염이 생긴 다음에 부비동염이 생긴다고 해서 비부비동염인 개념인데요. 하지만 감기가 없이도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성 부비동염, 이빨을 뽑은 다음에 구강 내의 세균이 이빨 틈으로 세균이 올라가서 축농증이 감기 증상 없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곰팡이로 인한 축농증도 감기 증상 없이 수년간 서서히 생기는 축농증이거든요. 진균성 부비동염은 이와 같이 감기 증상이 전혀 없이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생기는 진균성 축농증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축농증에 걸리면 코를 자주 풀게 되는데 코를 자주 풀어도 괜찮은 건가요? 코가 답답하니까 코를 자주 풀게 되잖아요. 이게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코를 자주 풀면 물론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나 축농증이 심한 환자들, 무록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자꾸 코를 자주 풀게 되면 콧등에 주름도 생기고요. 코의 모양도 계속 콧구멍이 커지면서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 안에 점막이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코 안에 점막이 불어난다는 것은 염증이 생긴다는 의미고 계속 코가 막히게 되고요. 코 안에 구조물들이 뚱뚱해지니까 그다음에 코와 부비동을 연결하는 자연구도 그 부은 점막으로 해서 막히게 되기 때문에 축농증이 잘 안 낫고 잘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회복 과정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자주 푸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코를 심하게 억지로 풀면은 귀에도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코를 심하게 풀다가 고막에 구멍이 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풀면 귀가 멍멍한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있죠. 거예요. 예. 코와 귀는 이수사키오관이라는 이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코감기가 있거나 이관의 염증,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이관도 붓기 때문에 그 이관은 코와 귀의 압력을 균등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태일 때 코를 세게 풀면 이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귀가 멍멍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부비동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비동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예. 부비동염은 몸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매요? 저는 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관리를 생각하니까 몸매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축농증은 급성은 약물로 완치가 1, 2주 내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만성으로 고생하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 특히 무록이 있는 경우,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평생 당뇨나 혈압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재발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비동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인승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코를 자극하는 매운 음식이나 술,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코 안을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얼굴형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